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중국의 신형 항모가 바다 한복판에서 청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를 내뿜어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새까만 연기는 위성 사진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퍼져나가며 중국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간 해군력에 올인했던 중국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됐기 때문으로 이번 일로 중국 항모의 민낯이 제대로 까발려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남이 상하이 조선소 부두를 출발해 첫 번째 시험 항해를 시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재작년 6월 진수 이후 계류 상태 테스트를 진행한 푸제남은 이달 11일 20일 동안의 2차 시험 항해를 마치고 상하이 장난 조선소로 복귀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푸제남의 2차 시험 항해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중국 상하이 해사국이 발표한 항해 제한 공지를 고려할 때 지난달 23일 시작돼 이달 11일까지 이어졌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푸제남의 첫 시험 항해는 지난달 있었는데 이에 대해 글로벌 타임스는 1차와 2차 시험 항해 사이에 2주라는 시차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첫 시험 항해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항모가 복잡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난 조선소에서 멀지 않은 동중국해 해역을 선택한 1차 시험 항해와 달리 이번 2차 시험 항해는 황해로 한층 북상했는데 홍콩 성도일보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2차 시험에서 급선회와 후진 등 항모 추진 시스템에 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두 번째 시험 항해는 긴 것이었고 푸제남이 테스트 진행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기 위해 추가 목표를 갖고 집중적인 시험을 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시험이 항모의 추가 시험 항해와 취역에 단단한 기초를 놨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푸제남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야오닝함, 산둥함과 달리 100% 중국의 독자 기술로 건조된 만큼 중국 당국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자체 설계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여 TU로 1호 항모 야오닝함과 2호 항모 산둥함의 스키점프대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함재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데 전자기 캐터펄트를 갖춘 항모는 미 제럴드 R. 포드함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알려졌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푸제남은 야오닝함, 산둥함보다 배수량도 훨씬 커서 탑재할 수 있는 설비나 기능 또한 더욱 다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항모가 진수에서 취역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에 테스트가 끝난 건 아닙니다. 실제로 2013년 진수된 미국의 최신의 핵추진 항모 제럴드 R. 포드함은 2017년 취역했고 처음 전개된 것도 2022년이었습니다. 통상 최대 1년이 걸리는 시험 항해의 경우 취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일컫는데 중국의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취역에 앞서 각각 10회와 9회 시험 항해를 했었습니다. 난리가 나며 역시나 중국답다는 평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앞서 중국 소식통들 사이에서 해상 테스트 중이던 푸제남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며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시 푸제남은 고속기동 성능 테스트를 위해 속도를 급속도로 높였는데 여기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며 위성에 포착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푸제남을 새로 설계한 항모라고 강조하며 푸제남의 동력이 15%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따지고 보면 동력 계통은 산둥함의 보일러, 증기터빈을 살짝 개량해 만든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산둥함이 구소련의 항공모함을 기반으로 건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푸제남의 보일러 내부의 연소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검은 연기를 내뱉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푸제남이 충분한 동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설계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위성에 찍힌 푸제남의 항해 사진을 살펴보면 검은색 짙은 연기가 자욱하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러시아 해군의 항공모함인 쿠즈네초프에서도 발견됐었는데 보일러 증기터빈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와 밸브가 폭발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이 항모는 수년 동안 도크에 정박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쿠즈네초프 항모의 경우 198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유물이라 성능 결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푸제남의 경우 최근에 만들어진 항모라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납득이 가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항모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건 엄청난 결함으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아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 연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모의 가동률을 확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얼마나 낡은 보일러와 증기 터빈을 푸제남에 탑재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경우 산둥함과 라오닝함에 적용한 보일러, 증기 터빈이 큰 문제 없이 쓸만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푸제남에도 약간의 개량을 통해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일러의 경우 연료를 잡아먹는 귀신으로 불릴 만큼 소모량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일러의 연료가 다른 함재기들이 사용하는 항공유와는 종류가 전혀 달라 따로 연료 탱크를 둬야 하는 번거로움과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항모 전단을 보낼 때 연료 보급을 위한 함선을 같이 꾸리고 있는 상황으로 다시 말해 푸제남은 규모와 달리 지속작전 일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효율성이 낮은 상황인 겁니다. 더구나 전기 생산량도 충분하지 않기에 항모를 오래 바다에 띄울 수도 없는 최악의 악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항모 건조에 집착하고 있는 건 그 어느 때보다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해군 역량을 대규모로 확대하면서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며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체계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앞서 로이터 통신은 푸제남의 해상 테스트가 중국 인근 해역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푸제남이 복역에 들어가면 중국 해군이 총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돼 남중국해를 비롯한 주요 해역에서 시시각각 항모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인 숭샤오지는 중국이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한 척이 유지보수 중이더라도 다른 한 척은 훈련에 나머지 한 척은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라고 자신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해군이 향후 푸제남과 같은 수준 또는 더 큰 형태의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얼마 전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추스바오는 익명의 중국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외형 면에서 푸제남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항공모함과 비견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중국이 항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달리 실상을 보면 한계점이 명확해 역시나 중국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미국 최신의 포드급 항공모함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뿐으로 아직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푸제남에 설치된 전자식 캐터펄트가 실제로 유용한지는 함재기 이착륙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캐터펄트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대잠 초계기, 수송기가 갖춰져야 제대로 된 항공모함에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성능들이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테스트들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탓에 중국의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푸제남 등 중국 항모에 제-15B 전투기를 탑재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제 수-33칠 전투기를 모방한 중국 제-15 전투기는 현재 중국이 보유한 유일한 함재기인데요. 러시아는 이미 구형인 수-33 전투기 사용을 포기했지만 중국 해군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모두 제-15 전투기의 이착륙 훈련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함에는 캐터펄트가 없어 제-15 전투기의 무게 문제 해결법을 찾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15 전투기는 약 17.5TU로 미군 전투기에 비해 무거운데 반면에 미군 슈퍼호넷의 무게는 약 14.6T로 F-35C의 무게는 약 15.7T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무거운 제-15 전투기를 랴오닝함의 스키점프대에서 이륙시키는 일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무리해서라도 이륙 속도를 확보하려면 러시아산 AL-31 엔진을 장착해야 하고 기름과 탄약을 최대로 적재하지 못하고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필리핀해와 오키나와 해역에서 랴오닝함을 동원해 훈련을 진행해 제-15 전투기 이착륙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그러나 일본 자위대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당시 제-15 전투기는 이착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충한 공대공 미사일만 탑재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가 아직 해상이나 지상 공격을 할 수 없으며 해전 전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 푸제남의 진수는 중국의 엄청난 희망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식 캐터펄트를 탑재하면 제-15 전투기가 랴오닝함에서 이륙할 때와는 달리 탄약을 최대한으로 탑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바람대로 푸제남이 실전 배치되려면 아직 몇 년의 해상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으로 캐터펄트로 쏘아 올릴 함재기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왠지 중국의 기대가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최근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에 총집합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최신형 잠수함을 목격한 것으로 한국 잠수함의 엄청난 기술력을 눈으로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건데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잠수함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명품 잠수함 명가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우리 해군의 인도된 신체호함 인도식에 캐나다, 사우디, 폴란드, 호주, 필리핀, 미국, 영국 등 해외 9개국 해군 관계자들이 총집결하는 등 화려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신체호함은 지난 2021년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에 이은 세 번째 3000T급 잠수함으로 장보고 3배치 1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입니다. 이런 신체호함은 전투 및 음파 탐지기 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된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한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했고, 공기 불효 추진 체계 AIP와 소음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AIP는 축전기 충전을 위해 공기가 필요한 디젤 전기 추진 체계와 달리 함내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 전지를 사용해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과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체호함 인수식이 열린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우리 해군 관계자들 말고도 특별한 손님들이 모여 잠수함 명가의 위상을 한껏 드러냈는데요. 지난 1992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장보고 이를 최초 도입한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최초 연구 개발한 전략급 잠수함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특별한 자리인 만큼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모여 기쁨의 순간을 함께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폴란드 등 해외 8개국 해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방산업계에서는 높아진 한국산 잠수함의 대외 위상과 신규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외 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진수식도 아닌 인수식에 대거 참석한 건 이례적인 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방산의 영역이 한국 함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한 해외 8개국 해군 주요 관계자들은 우리 군 잠수함 운용부대의 정비훈련 장비와 하나오션에서 제작 중인 장보고 3배치 1의 건조시설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마이클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 의원,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한페루 대사 등은 신체호함을 비롯해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호위함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보며 한국의 건조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신체호함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 3배치 1 사업의 세 번째 잠수함인데요. 사실 이번에 인수식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건 우리 방산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안보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 건조한 선도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2022년 8월, 이번함인 안무함은 작년에 각각 실전 배치됐었습니다. 배치 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배치 2는 지난 2021년부터 두 척은 건조가 시작됐고 올해 초 3번함이 새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배치는 전력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함정을 개발할 때 업그레이드 단계를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짜놓은 계획에 맞춰 착착 진행된다면 해군은 오는 2030년 무렵에는 최소 6척의 최신형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세 번째 잠수함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다시 말해서 SLBM 운용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이번에 해군에 인도되면서 우리 군은 2021년 도산 안창호함, 작년 안무함에 이어 SLBM을 쓸 수 있는 잠수함 세 척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신체호함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잠수함 내에서 산소를 생산해 엔진에 공급할 수 있는데 신체호함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영상을 보면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 미사일, SLBM 수중 발사는 엄청나게 위협적인데 실제로 그 모습은 바닷속에서 탄도 미사일이 용처럼 솟구쳐 오르며 순식간에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표적을 정확히 맞춥니다. 이런 이유로 신체호함이 전력화되면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치호함이 조국 해양수호의 선봉에서 서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듯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치호함은 8개월 동안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올해 연말쯤 우리 해군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치호함 인수식에 참여한 나라들 중 유독 더 한국산 잠수함에 남다른 시선을 보낸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캐나다와 사우디, 폴란드, 필리핀으로 이들 국가는 한국형 잠수함 수출이 가능한 나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형 3000T급 잠수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이클 맥도널드 연방 상원의원이 신치호함 인수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캐나다는 2026년 3000T급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캐나다 해군은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국산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고자 신형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한국산 잠수함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HD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과 장보고 3배치 2개조형을 앞세워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의 수주를 추진 중인데 우리 잠수함의 수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북극과 인접해 있어 선체가 빙산이나 유빙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등 해군 담당 해역이 광범위해 새로 도입할 잠수함은 크고 튼튼해야 하며 기술적 신뢰성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장보고 2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기술은 경쟁자인 유럽 국가보다 후발주자지만 선체가 크며 무엇보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어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데다 성능 개량도 진행되는 등 수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지난 2월 초 우리 해군 관계자들이 캐나다를 방문해 국방방산협력 실무 및 확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당시 회의에서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획득할 경우 잠수함 운용 유지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협력 의지를 보였으며 캐나다 해군은 잠수함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과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외에도 페루, 호주, 필리핀에서도 우리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상황이라 우리 잠수함의 수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는 방산 분야 유지 보수, MRO 협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너도 나도 한국 잠수함 기술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듯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급 1, 2번을 건조한 하나오션도 잠수함 분야에서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지난 5일 하나오션은 미국, 호주 등 해군 관계자들에게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 1, 2, 3 잠수함을 건조한 탁월한 기술력과 건조 역량을 선보이는 등 해외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당시 하나오션은 거제 사업장 MRO 해외 추진을 검토 중인 미국 등 해외 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건조 및 정비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함정 수출 현장 설명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최신의 장보고 3배치 2 잠수함을 건조 중인 동시에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200톤 장보고 1급, 1800톤 장보고 11급 잠수함에 대한 창정비 및 성능 개량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은 잠수함 도입과 MRO 해외 발주를 검토하고 있는 해외군 관계자들에게 하나오션의 탁월한 함정 건조와 정비 역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 됐습니다. 향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하나오션이 잠수함 건조와 안정적인 성능 유지, 개량 역량을 보유한 조선소임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됐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하나오션을 방문했던 미 해군성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에 이어 이번에 방문한 미국군 관계자들도 하나오션의 MRO 능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오션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력에 감명받은 놀란 바크하우스 미 영사는 하나오션의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사업에 대한 역량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며 군침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번에 하나오션의 세계 최강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강 성능을 보유한 장보고 3배치 1L 잠수함을 전면에 내세워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 필리핀 등의 잠수함 수출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무소 배치 2급 잠수함은 성능에서 따라올 다른 경쟁자가 없는데
앞서 해군의 인도된 배치 1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으며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됩니다. 또한 3000T급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를 탑재해보다 높은 수준의 은밀성과 수중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등 북한과 일본과의 군사적 경쟁 상황 속에서 우리 해군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세계 최초로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자망 지속 능력을 자랑하는 데다 어뢰,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명실상부 배치 2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획기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의 효자로 손꼽히는 KE 전차가 이번에도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무려 10조 원 규모의 추가 수출이 확실시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 수출을 앞두고 진행된 KE 실사격 테스트에서 반전의 결과가 나와 현지에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루마니아가 군사력 확충을 위해 방위비를 큰 폭으로 늘리며 글로벌 무기 시장의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대로템의 KE가 루마니아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력 전차인 KE를 루마니아 군 당국에서 단수 후보로 올려 마침내 최종 평가를 한창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노후화된 전차를 신형 전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교체 물량이 최소 300대에서 최대 5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 전차 사업에서 KE의 경쟁 기종이 있었는데 바로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차를 제치고 KE가 단독 후보에 오르며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듯 루마니아가 망설임 없이 KE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른 경쟁 기종과 상대가 되지 않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루마니아 군은 KE에 대해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 전차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무게는 10톤이나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고 화력도 상당하다고 극찬했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군이 계산한 결과 KE 전차의 가격은 최대 200억 원 규모지만 반면에 에이브럼스와 레오파르트의 가격은 각각 400억 원으로 여기에 옵션을 더하면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비싸기만 하고 성능도 그저 그런 전차를 구매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것입니다. KE에 흠뻑 빠진 루마니아 정부는 KE가 노르웨이의 극한의 현지 시험 환경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KE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KE의 가성비는 물론 빠른 납기, 안정적인 유지 보수 정비 지원 역시 루마니아가 KE의 매력에 흠뻑 빠진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앞서 작년에 루마니아 정부 인사들이 방한했을 때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정부는 K9 자주포와 더불어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총 1조 원 넘게 싹쓸이 해가는 등 이번 KE 수출까지 더하면 루마니아가 지상군 무기 체계를 한국산으로 모두 바꿀 모습인 듯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KE 실사격 테스트 결과에 대해 루마니아를 비롯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폴란드를 휩쓴 KE 전차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거치면서 엄청난 화력과 명중률을 자랑하는 등 실전에 강한 명품 전차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 있었던 폴란드 최대 규모의 나토연합 지상군사훈련 드래곤 24에서 KE가 당당히 기갑 전력으로 첫 투입되면서 이를 계기로 실전에서도 내로라 하는 타 기종 전차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뽐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투입된 KE가 레오파르트 등 서방 전차들 사이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등 미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군사 매체는 동유럽의 험난한 지형에서 유일하게 주행할 수 있었던 건 KE밖에 없었다며 현지 군사 전문가들도 KE를 최고 성능을 보유한 전차로 꼽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도 당시 KE를 운용했었던 폴란드 부대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성능이라고 극찬하는 폴란드 군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이렇듯 KE가 실전에서 성능을 인정받는 등 나토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전차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루마니아가
K 도입을 앞두고 현지에서 본격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의 수출 잭팟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온라인 군사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간 루마니아 현지에서 K 야전 및 사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군 관계자, 현대로템 실무자들이 모두 참관하는 자리로 사실상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우리 군 고위 관계자도 K의 루마니아 첫 현지 실거리 사격 테스트 일정이 확정됐다며 다음 달에 있을 시험이 잘 마무리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K가 루마니아에서 실사격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로 궤도 장비의 현지 실사격은 계약 체결 전에 무기 성능 평가를 위해 거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격 결과에 따라 K 계약 금액과 대수 등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거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앞서 루마니아는 작년 7월 우리 국방부에게 자국의 군 현대화를 위해 300대의 K 전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출 규모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야전 및 사격 시험은 단순한 장비 평가 절차뿐 아니라 루마니아와 한국 간 방산 계약 내용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현대로템의 루마니아 K 수주 목표 물량은 약 500대, 우리 돈 약 10조 원 전후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테스트가 잘 마무리된다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유럽 시장에 K 수출 물꼬를 트게 한 폴란드에서도 여전히 K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820대 규모의 K 추가 수출 계약을 남겨둔 가운데 폴란드 현지에서 K를 언제 더 들여올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관계자들이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해 K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현대로템 고위 관계자와 만나 직접 K 추가 계약건에 대해 엄청난 질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은 K의 성능과 빠른 납기를 강조하면서 추가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총 1000대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불과 몇 개월 뒤 180대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46대를 납품했습니다. 추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 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추가 도입 소식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얼마 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며 특히 K가 그렇다고 언급하는 등 K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폴란드 내에서는 추가 계약 대상으로 꼽히는 성능 개량형 모델 KPL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인데 앞서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1차 계약을 맺은 180대는 KEGF였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KPL의 차체와 내부 구조는 기존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KEGF를 사용하는 폴란드 군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될 전망입니다. 무장에는 브라우닝 M2 기관총의 한국형 파생형인 K6 대구경 기관총 또는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 GM 타르노프의 WKM-B 기관총이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PL에는 적군의 대전차 무기를 탐지하게 하는 하드킬 능동 방호 장치도 장착되는데 현대로템과 라파엘사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체계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외부 장갑이 추가되며 전체 무게는 최대 65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은 추가 계약 물량인 KPL 820대 중 500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일부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현재 KPL 공동 제작을 위해 컨소시엄 회원인 폴란드 방산업체 PGG, WGM과 생산 능력 구축과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 각국에서 K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건 K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린 게 바로 낡은 소련제 전차를 교체해야 필요성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마침 폴란드를 비롯해 이들 동유럽 국가의 눈에 들어온 건 가성비가 뛰어난 K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첨단 3세대 전차로 화력, 기동성, 방호 기술에서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는 등 이미 검증 과정을 마치며 신뢰도가 정평이 나 있습니다. K를 예의주시하던 폴란드가 한국에서
K를 대거 도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폴란드와는 역대 최대인 1000대 규모의 K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2022년부터 폴란드에 K 전차 초도 물량 인도를 시작하는 등 빠른 생산과 납품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유럽 무기 시장에서 그야말로 라이징 스타로 발돋움했는데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차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 전차를 유럽 시장에서 밀어내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노르웨이 사업 수주에서 K가 독일 레오파르트와 경쟁해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 만큼 우리의 경우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K가 독일 전차의 성능이 동일하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력에서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해내는 성과를 낸 겁니다. 당시 이런 노르웨이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인 루마니아가 이번에 K 도입을 앞두고 있는 등 노르웨이 수주전을 계기로 K 수출 전망이 더욱더 밝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유럽권의 맏형격인 폴란드가 한국에서 K를 대거 도입하는데 예의주시해온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체코인데요. 체코 역시 레오파르트는 1980년대 중반 생산된 구소련 T-72와 유사한 구형 모델이라며 K가 이를 대체할 차선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K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K의 질주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최초 양산 계획을 40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KF-21의 양산 대수를 놓고 의혹을 제기하던 숱한 목소리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당초 계획대로 2028년 초도 양산으로 40대를 확보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모두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고. 지난해 말 KIDA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KF-21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지만 이날 방위사업추진위는 2028년 초도 양산으로 40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획대로 초도 양산 대수가 확정되고 KAI가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최근 태국이 KF-21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를 크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 흠집을 내려고 안달입니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인지 높아지고 있는 KF-21 태국 수출 가능성에 현재 KF-21에 대해서는 폴란드를 비롯해 사우디까지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사우디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보고 간 것도 3000T급 장보고 2배치 1, 2번 함과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성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에 커다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KF-21을 만드는 KAI가 태국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KAI는 한국을 방문한 태국 고위급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단가가 약 1천억 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태국의 언론들은 이를 집중 보도하며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KF-21의 초도 물량 40대의 평균 단가는 약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향후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면 생산 단가가 상당 수준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 THAIGR에 따르면 KAI는 최근 방한한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 등 태국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FA-50과 KF-21의 경쟁력을 소개했고 태국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태국은 2015년 KAI로부터 8대의 T-50과 6대의 FA-50을 도입해 전력화했고 이번에 T-52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F-16 12대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 그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태국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태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종이 무엇이냐로 고민 중인데요. 이런 태국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KAI는 태국이 추가 주문한 고등훈련기 T-50 시찰차 방문한 태국 관계자들에게 먼저 T-50 계열 경공격기 FA-50을 적극 소개했습니다. FA-50이 미국 F-16과 대등한 전투 성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면서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 유지 비용 보수 비용이 낮은 다목적 전투기라고 자랑했습니다.
노후화된 F-16 전투기 12대를 한국의 FA-50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지금 노후화된 F-5를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이 계획은 무산이었습니다. 태국의 F-35를 팔 경우 주요 기밀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런 태국의 사정을 잘 아는 KAI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의 가격을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 약 1천억 원 수준까지 낮춰질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또한 비행시간당 유지비도 1만 4천 달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중국이 당황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세계 공군력 3위인 중국군이 태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사려는 움직임에 대해 왜 이렇게 긴장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한국의 KF-21이 공중급유에 성공하자 중국 매체들은 이 소식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2017년 배치된 중국의 전투기 J-22이 아직도 공중급유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KF-21이 고난도 기술인 공중급유에 성공하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이 한국의 KF-21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자 중국산 전투기 시장에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KF-21은 2026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중국산 FC-30이 언제 양산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한국의 빠른 개발에 놀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더구나 중국 공군은 태국 공군과 함께한 모해 전투에서 태국 공군의 0대4 참패했었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중국 공군과 전투기의 실력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태국은 2017, 2018, 2019년에도 합동훈련을 했지만 중국은 젠10A, 젠10C 등 중국산 전투기의 훈련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태국이 한국의 FA-50은 물론 KF-21에도 관심을 보이자 중국은 당황한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 이외에도 이 사업을 흠집내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가 KF-21 흠집내기에 뛰어들었는데요. 지난 3월 27일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는 KF-21의 블록 1 양산분을 2020으로 양산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KF-21의 성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게재했습니다. KF-21이 본래 예상대로 40대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2020으로 양산하기로 된 것은 KF-21의 예상 성능 및 전투 시스템이 매주 복잡한 난제들을 만나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은폐되고 있는 난제들이 KF-21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며 이제 그러한 난제들을 숨기기란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는 식의 가시 돋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마치 KF-21 양산 사업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방사청은 추가 검증을 하더라도 40대 양산이라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40대 양산이 맞다. 다만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검증을 거친 뒤 나눠서 양산하는 것뿐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 매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KF-21의 공동개발자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고등훈련기 T-50과 마찬가지로 투자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제조 및 설계의 20%를 담당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완전 허구입니다. 고등훈련기 및 공격기로 쓰이는 기종은 한국의 TA-50이지 T-50이 아닙니다. 심지어 T-50 개발과 인도네시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프랑스 매체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매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에 KF-21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놀랍기 그지없다. 인도네시아는 산업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몫을 지불하지 않았으면서도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메우기 위해 폴란드와 UAE와 접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궁금하다. 왜 폴란드와 UAE는 KF-21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프랑스 매체 메타 디펜스는 마치 KF-21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 이냥 오해를 불러오기 딱 좋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이 매체의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KF-21이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쓴 게 아닐까? 마치 라팔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준 내용을 기자가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냥 쓴 것 같다. 그런데 프랑스 매체만이 아닙니다. 분담금을 미루는 것은 물론 공동개발 자료를 유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KF-21을 깎아내리는데 동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인도네시아 언론 조너 저카터 역시 KF-21이 블록 1부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탄생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국방연구원이 실패작으로 선언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게재해 인도네시아도 프랑스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너 저카터도 틀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KF-21 보람의 초도양 3분이 20대로 감산된다고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미 감산된 것처럼 보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프랑스와 잇따라 무기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국영 방산업체 PTPAL과 프랑스 조선업체 나발그룹이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한 배수량 2000T의 스콜펜급 잠수함 2척을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건조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게 분담금도 못 주는 나라가 프랑스한테 잠수함 2척을 산 것입니다. 스콜펜 이볼브드 이발브드로 명명된 신형 잠수함은 납축 전지와 공기 불효 추진 시스템 AIP를 장착한 스콜펜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에서 AIP를 제거하고 리튬이온 전지만 장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잠수함 2척의 도입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에 2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차관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한민국으로부터 1차 잠수함 도입 사업이 끝난 직후 바로 프랑스와 접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한국이 독점했던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 사업의 틈새를 파고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수함은 인도네시아가 첫 도입국입니다. 프랑스는 이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해 본 것이라 아직까지 그 성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일 리튬이온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비싼 값에 잠수함을 사고도 작전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처럼 KF-21 사업의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도입한 잠수함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두 번이나 신뢰를 어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인도네시아의 손자를 부르는 행태에 한국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